꼬마 빌딩의 품귀 현상, 수익률과 금리 인상에 따른 주의사항, 다주택자 중과세와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경직되면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이 꼬마 빌딩으로 투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해당되고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고 그 건물에 따른 부속 토지는 8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가 상가 투자로 이어졌다.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꼬마 빌딩 매입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선까지 대출해준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도 한다.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트렌드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용도를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대출도 안 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2020년 하반기부터 근생 형태로 바뀌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다.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되어 있는 거 승계가 안 되거든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 그리고 이제 신규 대출도 안 돼요. 신규 대출도. 그래서 원룸 건물 매매가 대출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상가주택이나 이렇게 건물을 샀을 때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다음 달에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 체크하셔야 돼요. 정화조.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수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오피스 상가 형태의 꼬마 빌딩 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현재 꼬마 빌딩의 투자 수익률이 3%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꼬마 빌딩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꼬마 빌딩 순수익은 낮아진다. 이자율 상승 시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수익률은 저하되고 결국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은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낀 꼬마 빌딩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꼬마 빌딩 사실 때 수익률이 작은데 입지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입지가 좋으면 수익률이 낮아도 신축을 했다든지 리모델링 했다든지 했을 때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지도 안 좋은데 월세 수익률 자체도 낮으면 그런 건물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 사실 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으면 괜찮지만 일반 주거지역, 뭐 2종 일반 뭐 이런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이런 거는 아예 사시면 안 되죠. 3종은 괜찮아요. 3종은. 이자율 상승 시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월세 기본 수익률은 연 3.6%를 기준으로 하여 상가 건물을 평가한다. 상가 건물 월세가 300만 원이면 12개월 1년 임대 수익은 3,600만 원이 되어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월세니까 12개월 곱하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 3.6%가 월세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3.6% 수익 구조로 상가 건물 매매 금액 평가 시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 건물의 매매가 금액은 300만 원에 대한 월세 수익에 따른 10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더한 11억 원이 된다. 월세 계산해서 3.6% 역산해서 계산하시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높고 월세 수익률이 낮은 상가 건물은 미래의 신축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건물을 매매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 미래 임대료와 신축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 수익률이 낮으면 미래 가치를 보고 입지를 보고 신축할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예. 예. 자, 일단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수이고 반경 300m 안에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상가 건물의 1층 임대료를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한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대를 잘 놓는 것은 건물의 가치 상승과 직결된다. 엘리베이터 설치 필수,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부지 확보. 신축하실 때는 1층을 주차장으로 넣어서 상가 건물을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권이 완전히 엉망돼 버립니다. 그리고 건물을 도로에서 안으로 들여서 짓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건물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접하게 최대한 밖으로 건물이 나와 있어야지 도로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진입하는 쪽에 주차장을 놓고 건물은 뒤로 앉혀 나가지고 건물이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건물 있죠. 그런 건물은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호재로 가격이 요동칠 요소는 토지 가격이지 임대료가 아니다. 토지 가격은 호재로 급상승할 수도 있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 없다. 임대료는 임대차 보법상 상가는 최소 10년, 주거는 재계약 시 4년이라는 장기간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월세를 1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받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쪽에 살려고 하는 지역에 호재가 있다든지 개발이 있다든지 만일에 준주거가 상업적으로 바뀐다든지 3종 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뀐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가격이 점프를 크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정보에 현혹돼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다면 매우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은 월세 수익률이 되게 높다 이런 경우에 보면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모텔 숙박시설 같은 거를 원룸으로 개조해가지고 월세를 극대화시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하실 때 매수인이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인지하고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매수한다는 태각 조건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매도인 입장이나 공유중개사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이행강제금 벌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굳이 관청에 막 들쑤셔가지고 벌금 나오도록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지도 않으면서 벌금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내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건축사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요령은 건축물 현황도를 봤을 때 건축물 현황도에 그 원룸 건물의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 준공받았을 때 그러면은 보통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건축물 현황도와 현황이 틀리면 그때는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월세 수익률과 입지에 따른 매매 차익의 자본 이득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월세 수익률보다는 우수한 입지에 따른 자본 이득의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상가 건물의 가격 흐름도 아파트처럼 입지에 따른 양극화로 점점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여야 한다. 상가 건물에 투자할 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상가 건물,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자본 이득의 가치가 훨씬 더 커요. 월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10%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10년이 돼야지 100%가 되죠. 10년이 돼야지 100%가 되잖아요. 10년. 그런데 내가 3년, 5년을 보유했다가 팔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부동산 디스코에서 실거래가를 검색하면 앞에 소유주는 뭐 13억, 14억에 샀어요. 그 앞에 소유주는 11억에 사서 팔았어요. 근데 13억, 14억에 산 사람이 팔 때는 78억에 팔았어요. 해운대에 있는
건물 하나를. 그러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이게 몇십억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과 짧은 시간 동안, 4, 5년 동안. 근데 매도 차익이 60억 정도 났으면 이거는 뭐 한 방에 로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양도소득세를 한 25억 정도인가 내셨거든요. 예. 어머님하고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사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인 명의로 절대 안 사요. 무조건 법인 설립해서 법인으로 사고, 저희하고 계약한 물건도 처음에는 개인으로 계약했다가 법인으로 다시 계약서 바꿨어요. 실거래가 신고하기 전에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상가 건물 가격.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폭제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통화량 공급 과잉에 2022년의 한국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100년 동안의 상승률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자, 100년 동안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 중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의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했거든요. 모두 다 폭등했는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 상승된 부분의 평균도 안 돼요. 평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코로나 와가지고 화폐 막 찍어낼 때 있잖아요. 화폐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가지고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유튜브나 모든 강의에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경제 상식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투자 상품인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원리를 알고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이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해지 수단이자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상승해 철강,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이어 인건비 상승 역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건설비 규모 자체가 커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대부분 건설비를 상승시킨다. 건설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신축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축 건물은 신축 건물 가격의 상승 부분만큼 비례해서 동반 상승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회한다.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되는 비율이 어떻다고요? 더 높다, 상회한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입지가 좋은 곳이 더 상승하는 양극화로 가게 된다. 아파트든 상가든 양극화로 간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양극화로 간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고 큰 흐름 안에서 의사결정해야 한다. 지금 우동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건설회사 수주를 했는데, 수주를 받으려고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건설회사들도 그 재개발, 재건축 건설회사 입찰하는데 어떤 대기업체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건축비 단가가 너무 올라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축비를 얼마에 맞춰서 건축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키는데 건설회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건축 단가는 지금 못 맞춥니다.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아파트를 안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서 재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조합에서 빨리 움직여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든 비례율을 조정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 자체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일에 건축비가 원가가 최소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50만 원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그 50만 원 차이 나는 거 손해보면서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 손해보는 부분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나. 그렇죠? 아니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나. 예. 우리 만약에 강한대교 지나가고 있는데 강한대교가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성수대교인가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예. 앞에 한참 비리 뭐 철근 빼버리고 뭐 이제 공사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데서 나중에 한참 뒤에 터진 거죠. 그럼 오래된 건축 어떤 구조물들은 다들 불안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개발에 관한 비례율은 항상 여유를 두고 비례율을 하거든요. 만약에 비례율을 110%를 잡았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110%로 해가지고 110%로 해서 이거를 다 부담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서 각 세대당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더 내놔라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율을 항상 여유를 두거든요. 그러면은 만일에 비례율을 110% 했는데 나중에 재개발 다 청산하고 나면은 자기 감정가 대비 뭐 10%나 15%나 아니면 30%나 이렇게 수익금을 정산해서 더 다시 주거든요. 조합원한테. 뭐 그런 내용은 다 아시죠? 예. 그러면 항상 비례율을 여유를 두고 가는 거죠. 여유를 두고. 그러면 건축비 단가 못 맞추면 조합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서 건축비 단가를 맞춰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근데 지금 건축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식당에 하나 가도 밥값이 만약에 7,000원 주고 먹었던 게 8,000원, 9,000원, 만 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건축비 무조건 맞춰라 이러면은 어떤 건설회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가 뭐 아파트가 3,000세대다 이러면은 그 아파트 3,000세대의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조합에 정말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건축비 단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춘다. 우리가 1,000억 손해보는 공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흐름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지연되면 무조건 가격이 멈춰요. 떨어져 버리든지.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부동산의 가격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적인 곡선은 우상향 곡선으로 간다. 상승, 하락, 상승을 반복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그래서 앞에 금의 꼭지점을 더 넘어서 다시 상승하거든요. 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뭔가 뭐 안 좋은 어떤 변수가 생기면 무조건 가격이 1, 2년, 2, 3년 그냥 스톱돼서 정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흐름을 꼭 알고 투자를 하시든 중개를 하시든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를 체크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상가주택 개론 보겠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에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여 월세 받으면서 거주한다. 상가주택 매입 시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상가 건물 부동산 세금의 종류: 매입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 놓을 때는 또 종합소득세,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또 프린트물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매매할 때 세금을 모르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세금,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매도할 때에 관한 세금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하는 입장이나 매도나 매수하는 입장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건물 부가가치세, 여기에 관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그렇게 했을 때 사고 터져가지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일반 가세로 사업자 안 내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을 주거로 전입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포괄 양수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당해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세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또 프린트물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과 상가주택. 상가주택에 투자할 경우 부동산 규제 강도에 따른 국가 정책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규제 강도는 기본적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순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면적으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전체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 빼고 진짜 시외 지역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빼고 전부 다 그냥 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북한 빼고 대한민국은 전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렇게 해서 지도를 빨갛게 표시해 가지고 누가 풍자 만화처럼 이렇게 그린 사람이 전에 한번 있었어요. 예.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해서 우리가 규제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 거죠.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투기지역 15개, 서울 중에 일부, 세종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49개,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쪽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112개이다. 이 조정 대상 지역 112개 안에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상가주택과 상가건물 대출. 상가건물과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대출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상가건물 대출 시 RTI를 알아야 한다. 상가주택 대출 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적으면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가 면적이 더 크면 상가로 본다는 거죠. 상가 건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면적이 건물의 50% 초과되면, 그러니까 주택 부분의 면적이 더 크면 상가보다 대출 규제가 좀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관련 용어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LTV, 담보대출 시 평가된 담보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몇 %까지 대출을 해줄 것이냐. 대출자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만일에 담보감정가가 100억인데 70억 대출해주면 LTV는 70%고 60억 대출해주면 60%죠. 그러면 규제지역일수록 LTV가 낮죠. 그 다음에 LTV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보신탁으로 대출하게 되면, 담보신탁으로 대출하게 되면 대출을 한 10%에서 20%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출하는 것보다 법인이 대출하게 되면 개인이 대출하는 것보다 한 10% 정도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건물을 살 때
내가 실제로 매수하는 금액보다 담보감정평가 금액이 낮거든요. 실제로 매수하는 금액이 100억이면 담보감정은 한 90억, 80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매수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는, 내가 매수하는 금액이 100억이면 한 50억 정도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80억 대출을 일으켰다. 보증금이 한 8억 있다. 그래서 뭐 12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기타 뭐 리모델링 등 경비 들어갔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팔아봤자 다른 건물 살 수 있는 돈이, 현금이 마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일에 임차인이 공실이 생겼다든지 임차인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코로나처럼 뭐 명동에 있는 건물들 다 막 공실되고 엉망됐잖아요. 그러면 은행 이자를 월세 받아서 냈는데 은행 이자를 너무 많이 일으켜 놨으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와 자기 자본력 중에서 자본력이 어느 정도는 포지션이 한 5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팔아야 되겠다. 이것저것 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부채가 자꾸 대출이 있다, 대출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대출이 100억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출이 100억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 개인 대출, 또 자기 회사 운영하는 데 따른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뭐 이런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한 거 다 치니까 100억 정도 있는데, 이게 그 건설과 관련된 그런 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그 타격이 커지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되니까, 돈 잘 벌 때는 좋았죠.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야 되겠다. 제가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TV를 자기가 만일에 있잖아요. 내가 100억 건물을 주고 사는데 100억 건물을 사는데 내가 50억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출을 무조건 최고로 일으켜야 돼요. 대출을 많이 일으켜 놓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출을 일으켰는데 나는 50억인데 대출을 70억 일으키고, 만일에 보증금 또 8억이 있어서 이 대출 70억, 보증금 8억 이걸 생각하니까 뭐 등기 비용하고 기타 경비 빼니까 내가 여유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현금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여유 있게 버틸 수가 있어요. 뭐 은행 이자를 주든, 월세가 안 들어왔을 때, 아니 보증금을 임차인 나간다고 할 때 내주든, 자금 여유가 좀 있어야지 캐시플로우가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야지. 캐시플로우가 꽉 막혀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보증금 내줄 수가 없고, 우리 아파트 전세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전세금 내줄 돈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서 전세금 받아서 내줄 돈이 안 되면은 전세 세입자한테 돈 못 내주는 그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월세 안 들어오는데 은행 이자 줄 돈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금 여유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대신에 대출은 어떻게 해요? 최고로 많이 일으킨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현금 여유가 있더라도 대출은 최고로 많이 일으킨다. 그러면은 LTV가 최대한 많이 적용됐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팔 때도. 예,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DTI, 담보대출 시 연간 원리금 불이백이 대출자 연소득의 몇 %냐. 담보자산의 가치와는 무관하고 기존 대출과 무관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DTI로 지금은 적용하죠. 신DTI는 담보대출 시 연간 원리금 불이백이 대출자 연소득의 몇 %냐라고 하는데,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신DTI는 그 원리금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1, 다른 담보 아파트 2로 대출 실행할 경우에 대출 가능 금액을 아파트 1에서 대출한 금액을 빼고 대출 가능 금액을 대폭 축소합니다. 이게 신DTI입니다. DSR, 이 DSR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DSR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은행이든 자동차 관련되는 회사든 여러 뭐 카드 회사든 여러 회사들 기업들이 잘못하면 도산하고 부도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DSR 정책 규제를 하고 나서 은행, 자동차 관련되는 회사, 카드 회사 등등 다 부도났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다 돼버린 거죠. 자, DSR 보시면 신DTI 원리금의 시용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할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개인의 모든 부채를 포함합니다. 담보대출 실행 시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 할부 이 대출 금액 있죠?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SR 규제를 할 거를 1년을 당기고 또 6개월을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올 7월 1일부터 DSR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DSR 규제가. 그래서 신규 대출은 아예 이제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신규 대출은 주택이나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대출을 다 합쳐서 정책상 규제를 하는데 이 DSR 규제를 이번 정권에서 풀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라 망할 수 있는 기업 망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일본에 흘러왔던 사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DSR 정책 규제를 하고 나서 자동차가 국내 판매가 어려운 거죠. 국내 판매가 자동차 할부금 다 대출 금액으로 합쳐서 대출 얼마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동차를 사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수출만 하는 거죠. 외국으로. 이해가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 금융의 정책에 관해서는 이래요. 보세요. 만일에 내가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오늘 대출이 7억이 됐어요. 오늘 대출이 7억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듣고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내가 미적거리다가 일주일 뒤에 대출하러 갔어요. 대출 안 되는데 이래요. 은행에서. 만일에 16억짜리다. 16억. 그러면 10억 넘는 거는 아파트 대출 안 돼.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묶어 어떤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는 내가 16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대출이 됐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대출이 아예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계약했는데 그럼 잔금을 어떻게 쳐요? 잔금을. 이런 게 금융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될 때 빨리 쓰셔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될 때 빨리 써야 돼요. 원룸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는 대출이 됐어요. 근데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한 달 만에 빨리 쳤으면 될 건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미적거렸어요. 잔금 좀 늦게 치자 이러면서 내가 다른 거 돈 더 마련하고 저쩌고 이랬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대출 불가 이런 정책이 문재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거래하실 때 보면 잔금 칠 때 대출 안 돼서 사고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정책에 관해서는 이 정책 흐름을 꼭 항상 눈여겨 보시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되고 중개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자기 자본력이 너무 없이 부동산에 살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그런 주의점을 주셔야 돼요. 대출될 때 빨리 대출하셔야지. 국가 정책이 만일에 바뀐 게 발표가 나서 은행에 공문이 내려가면 잔금 칠 때 대출 안 돼서 잔금을 못 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LTI는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대비 가계대출과 기존 사업자 대출을 합한 총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래서 자영업자 총소득과 대출 원리금 연간 불이백을 비교해서 합니다. 상가 건물 월세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RTI입니다. RTI에 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대출 시 임대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납입액의 비율이 얼마냐.
연임대소득, 대출 원리금, 연간 불이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미니 빌딩, 상가주택 등 상업용과 주택용 포함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RTI는 모두 150%로 일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로 상향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일 때 임대 수익이 150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임대 수익이 역산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임대 수익이 내가 150만 원이에요. 만일에 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와요. 1,500만 원.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할 때 금리가 있겠죠. 금리를 계산해서 1차 방정식이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이에요. 뭐 곱하기 x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월세 수익이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오면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 뭐 3.2%다, 3.1%다, 2.7%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금리를 계산했을 때 한 달에 1,500이 나오면 은행 이자는 1,000만 원까지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150만 원이 나오면 은행 이자는 1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은행 이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거죠. 은행 이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해가시나요? 예. 쉽게 설명한다고 최대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은행 이자 100만 원 낼 수 있는, 만일에 그 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0억 대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 대출을 했을 때 은행 이자 100만 원이야. 나는 월세가 150만 원 나와. 150만 원. 월세 150만 원 나오는데 10억 대출했을 때 정말 뭐 금리 엄청나게 싸가지고 뭐 진짜 그래가지고 그 10억 대출해도 100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은 이 100만 원까지는 월세가 150만 원 나오니까 100만 원에 대한 10억 대출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11억을 대출하면 100만 원보다 은행 이자가 넘어가잖아요. 10억일 때 100만 원이면 11억이면 은행 이자가 넘어가죠. 100만 원. 그러면은 11억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는 설명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RTI를 꼭 아셔야 돼요. RTI.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잠시만 한 1, 2분 동안 잠깐 읽어보세요. 자, 같이 보겠는데 제가 이 2달 동안 이 강의 내용이 일반적인 강의할 때 거의 6개월, 8개월, 10개월 강의 내용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진도가 못 나가서 설명 최대한 줄이고, 이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쭉 만일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을 좀 최대한 줄이고 좀 하는 걸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과 신축 등 상가주택 기타 실무. 자, 1번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다 찼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건축 면적이 신축한다고 하나도 늘어날 수 없다면 신축에서 무슨 실익이 있을지 냉정히 판단해 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확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설명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자꾸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럼 지하는 내가 땅 가진 만큼 지하를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용적률의 건축 면적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하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고 용적률 적용도 받지 않는다. 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는 거는 보통 알아요. 근데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것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지하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땅이 좀 크면 지하를 잘 살리면 좋죠. 지하를.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제가 그 다음 달에 좀 프린트물을 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설명을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진도를 혹시 다 못 빼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매매 그 특약 사례나 임대 특약 사례는 다음 달에 제가 보완해서 보충해서 또 더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급하게 먼저 계약할 때 혹시 실무에서 바로 응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계약할 때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미리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을 설명 못 하더라도 다음 달에 무조건 설명해서 제가 보완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혹시 다 못하면은 그때 또 하도록 할게요. 지하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하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1층인데 지하예요. 건축법상. 실제로는 2층인데 지하예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3층인데 또 지하예요. 그러면 그런 토지는 가치가 높을까요? 가치가 없을까요? 가치가 높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 그 반여동 쪽에 가면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정형외과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 3층도 실제 1층, 지하 2층도 실제 1층, 지하 1층도 실제 1층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이 보면 병원 로비 안내 데스크로 되어 있어요. 지하층이. 그러면은 지하층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건폐율에도 안 들어가니까 건폐율 규제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하 3층도 1층, 지하 2층도 1층이니까 이 지하층이 도로에서는 1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자조식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평면 주차할 수 있는 기계 주차장 말고 가치가 큰 거죠. 사직동의 건물 중에서 하나 보면 거기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자연 녹지를 조금 끼고 있으면서 뒤에 산을 끼고 있거든요. 산. 근데 큰 대로 광대로를 끼고 있어요. 광대로를. 그래서 자연 녹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섞였는데 그래서 땅값이 자연 녹지 때문에 좀 싸게 샀는데 이게 1층도 지하층이고 2층도 지하층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을 자연 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많이 지은 거죠. 많이. 자연 녹지면은 뭐 주거지역이면은 뭐 5층, 6층, 7층 지어 올리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건물이 층수가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하층에 관한 개념에 관해서 아시면은 신축하실 때 굉장히 재테크 수단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도 나중에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축물의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다 찼으면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할 거냐 신축할 거냐 이런 상가주택을 사실 때 실무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2번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 현황. 오래된 건물일수록 현재 적용되는 주차 요건에 모자라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땅에 새로 지었다간 1층은 주차장으로 다 날아가진 않을지 매입 후 의도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가주택 임대수익에서 임대수익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공간이 바로 1층이기 때문에 넓고 편한 주차장 확보가 우선일지 장사가 잘 되는 1층 매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지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그냥 결론은 무조건 1층에 주차장 넣으시면 안 돼요. 결론은 1층은 최대한 1층의 상가를
쪼개서 1층의 상가를 극대화시키. 만일에 1층에 70평을 월세 2천만 원 누가 준다. 2천만 원을 70평을 쓰면서 월세 주는 업종이 얼마큼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70평의 이 입지가 대단지 아파트 초입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지 아파트 주상가와 다름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 6평씩 다 쪼개서 부동산 줘도 되겠죠. 그럼 부동산 주면 더한 지민호 같으면 부동산 주면 6평, 7평, 8평만 해도 월세 200만 원씩 이래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층을 최대한 면적을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려고 하면 15평이면 프랜차이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평이든 15평이든 뭐 8평이든 부동산 같으면 7평만 해도 부동산 충분히 할 수 있죠. LG 메트로시티 쪽의 주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들어가는 부동산 쪽에 보면 뭐 가오 부동산, LG 부동산 등등 있는 부동산들이 평수가 5.5평밖에 안 되거든요. 6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이렇게 코너에 있는 땅폰의 그 휴대폰 가게 옆에 좀 보면 그 부동산 하나는 한 2~3평밖에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이. 근데 희한하게 안에를 희한하게 잘 인테리어를 하고 배치를 잘 해가지고 그래도 상담실도 있고 3평밖에 안 되는데 대기실도 있고 또 앉아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잘 만들어 놨어요. 저희 대노트캐슬 레전드 상가에 보면은 부동산 사무실이 4.5평이에요. 4.5평 저희 주상가에 4.5평으로 부동산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4.5평으로 어떤 부동산은 앞뒤로 9평을 다 쓰는 부동산도 있는데 이 4.5평 안에 실장 자리 2, 소장 자리 하나, 상담실 하나, 그 다음에 그 주방 시설, 그 다음에 뭐 계약서 보관할 수 있는 서재 등등 정말 희한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의자 밑에 서류 넣을 수 있는 책장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정말 조그맣게 해서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1층은 프랜차이즈는 15평 되면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떡볶이집이다. 떡볶이집. 뭐 치킨집이다. 15평 하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쪼개가지고 세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20평이면 월세를 입지가 4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0평을 월세를 받는 상가로 안 하고 그게 차를 대도록 20평을 만들었다. 그럼 그 20평의 차를 도대체 몇 대 되겠어요? 그 400만 원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임차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낫죠. 주차장 없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월세 400만 원 중에서 주차비를 내가 좀 지원을 해드릴게. 그러면 들어오는 고객들이 찍는 주차비 예를 들어서 1시간 무료. 그러면 한 달 한도 얼마까지는 내가 부담해 줄게. 이렇게 갚으려면은 임차인이 잘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상권 분석하실 때 있잖아요. 상권 분석하실 때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공용 주차장. 예를 들어서 유엔묘지 아시죠? 유엔묘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유엔묘지에 주차장이 있어요. 공용 주차장이. 근데 유엔묘지가 문을 닫으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엔묘지에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면은 주차비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힌트가 가시나요? 그러면 거기 칼국수집이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저도 거기 단골인데 그 칼국수집이 뭐 공모라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칼국수집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거기는 상권이 있고
워킹 손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상권이 아니거든요. 상권은 두 가지로 분석하셔야 돼요. 차가 이동하면서 차가 많이 다니는 차량 통행량의 상권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상권,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더 큰 상권은 차 이동량이에요. 차 이동량, 전시효과.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그쪽 와서 완전 대박 터진 거예요. 문 열어서부터 문 닫을 때까지 1시간씩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제가 가면은 막 제 어머님 안부도 물어보고 제가 어머님 모시고 한 번씩 잘 가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바빠서 어머님 모시고 식사도 못 하는데 하면서 항상 어머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사장님이.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포장해서 사가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포장에 관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뭐 신정 떡볶이다, 신불 떡볶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 떡볶이집이 있으면 떡볶이집의 매출이 홀에서 생기는 매출이 얼마, 배달에서 생기는 매출이 얼마.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떡볶이집 하나는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데 불과 12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배달에 따른 매출이 한 3, 4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홀 매출 말고. 그러면 그 칼국수집도 포장 주문을 딱 시키면, 포장 주문을 수육이나 이런 칼국수나 포장 주문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딱 시켜놓으면 한 10분, 15분 돼가면 딱 포장돼 있어요. 출발할 때 딱 포장 주문. 포장 주문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가 잘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의,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 내가 인건비 주면서 주차관리 요원 안 써죠. 유엔묘지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알아서 주차관리 다 해주죠.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주차권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 칼국수집에서는 주차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1,000원이든 얼마든. 그럼 내 거의 주차비 안 들이고 주차 공간이 뭐 엄청난 공간이 있으니까 음식 먹으러 가기 좋죠. 근데 저녁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유엔묘지 문 닫으면은 주차관리 요원이 다 퇴근하시고 주차가 다 공짜거든요. 바리게이트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관한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하실 때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이 몇 시 이후는 돈을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1층을 주차장으로 다 날려버렸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축할 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경 300m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경 300m 안에 좀 싼 땅을 사가지고, 주택이나 이런 거 있죠. 그냥 주차장의 요금만 갖추시면 돼요. 실제로 반경 300m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제가 아는 세무사님 한 분이 세무협회 회장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남천동 해병시장 쪽에 위치가 좋은 떡집이 있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나 이거를 얼마에 팔겠다. 웬만한 상업주보다 더 비싸게 팔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팔려고 했던 게 해운대 것도 팔리고 서면 것도 팔리고 했던 금액을 일단 다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부설 주차장을 어디에 마련했는가 하면 남천동 저기 그 남천초등학교 있거든요. 그거 좀 못 가서, 그러면 남천동 해변시장하고 거기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300m 안에 들어가지만 거기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반경 300m 안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지를 않아야 실무상. 근데 만일에 그 임차인 같으면은 아니면은 뭐 집주인 같으면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거기 주차하고 뭐 운동 삼아서 걸어갈 수도 있겠죠. 300m니까. 근데 오는 손님은 거기 주차하고 그까지 걸어오겠어요? 실제로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니고 길 건너편이든 길 건너서 꼬불꼬불 안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주차 공간은 바로 옆에 확보를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살려야 되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안 날리고 1층을 월세를 극대화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를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 타워를 올릴 수 있으면은 주차 타워를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은 주차 타워 기계 주차장이라도 올리면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진도가 안 나갔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설명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씩만 좀 쉽게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